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2회 정보처리 기사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UML 확장 모델에서 스테레오 타입 객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를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네요. 기호로 맞는 것은 어떤 문제냐, 이것은 길러맷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인데 강의 교환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스테레오 타입에서 UML에서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UML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확장 요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이 길러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쌍가로 사이에 스테레오 타입의 객체의 특성을 정의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공식적인 문서라면 더욱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틸리티다 그러면 쌍가로 열어놓고 유틸리티, 뭐 추상화다 그러면 쌍가로 열어놓고 앱스트랙 그 다음에 쌍가로 닫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인터페이스, 유틸리티, 앱스트랙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쌍가로로 표현한 이런 내용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인터페이스의 클래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클래스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앱스트랙은 당연히 앱스트랙 그 자체 추상화를 얘기하는 거죠. 추상화 클래스다. 그 다음에 에뮬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열거형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유틸리티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 생성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문제에서 UML 확장 모델에서 스테레오 타입 객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이제 눈에 보이시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지향 미드레어 MO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1회 문제에 출제했었던 이러한 문제고 번호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우선 MOM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MOM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 기반의 비동기용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들웨어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벤더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에서 원격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위한 이러한 미들웨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TP 모니터, 뭐 ORB, WAS, 이 WAS라고 하는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다 이렇게 얘기해서 동적인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들웨어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고 나머지들은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OM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쉽게 정의해 보면 네트워크 상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운반자예요.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메시지는 저장소에서 요청할 때 저장을 하고 다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요 비동기식 미들웨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격 프로시저 호출이 동기적인 반면에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동기적인 통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연결 시 메시지 큐를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얘는 신뢰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이 빨간 글씨 쳐놓은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더 쉽게 이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MOM이 작은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이러한 그림이니까 그냥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 MOM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종의 분산 데이터들의 데이터의 동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뭐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이런 데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느리고 안정적인 응답보다는 즉각적인 온라인 업무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절차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어떤 것이냐. 어제 제가 1회 문제를 풀면서 럼바우를 설명했었는데 럼바우가 바로 출제가 됐네요. 이 럼바우 모형은 어때요? 객체 모형, 동적 모형, 기능 모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자, 모든 소프트웨어를 그래픽으로 표기하는 모델링하는 객체 모델링 기법이지요. 얘는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순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물이 객체 다이어그램, 즉 객체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객체를 찾아내서 속성과 연산, 식별 및 객체 간의 어떤 관계들을 규정하고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객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적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물이 상태도인데 우리가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객체들 간의 제어의 흐름, 상호작용, 동작 순서 등의 어떤 동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기능 모델링의 산출물은 자료 흐름도라고 하는 DFD죠. 이 DFD를 이용해서 다수의 프로세스 간의 자료 흐름을 중심으로 처리 과정을 표현하는 이러한 모델링을 우리가 기능 모델링이다. 그래서 우리가 객동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으시면 좀 쉽게 머리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절차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냐? 객동기니까 객체 모형, 동적 모형, 기능 모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럼바우 객체 모형의 분석 절차는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각의 산출물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니까 산출물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GOF는 어제도 이 GOF를 물어보는 디자인 패턴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 Gangs of Four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여기 지금 생성 패턴, 행위 패턴, 구조 패턴이다라고 하는 거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브컴드 포펄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각 모델의 세분화된 역할이나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의 세부적인 구현 방안을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전형적인 해결 방식 또는 예제를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자인 패턴은 문제 및 배경, 실제 적용된 사례, 재사용 가능한 샘플 코드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패턴에 변형을 가하거나 특정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유사 형태의 다른 패턴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Gangs of Four, GOF라고 불리는 것은 에릭 감마와 리차드 헬름, 랄프 존슨, 존 브리티시가 구체화해서 생성 패턴 5개, 구조 패턴 7개, 행위 패턴 11개로 총 23개의 패턴으로 구성이 된 이러한 내용이죠. 여기 생성 패턴 5개, 구조 패턴 7개, 행위 패턴 11개에서 총 23개의 패턴으로 구성이 된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생성 패턴에는
추빌 팩프싱이다. 추상 팩토리, 빌더, 팩토리 메소드, 프로토타입, 싱글톤이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 패턴에는 오브컴 대 포폴프 이렇게 해서 어댑터, 브릿지, 컴포지트, 데코레이트, 퍼사드, 그 다음에 플라이웨이트, 플락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책임 연쇄부터 시작해서 비지터까지 행위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이 어느 게 생성 패턴이고 어느 게 구조 패턴이고 어느 게 행위 패턴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디자인 패턴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성 행위 구조니까 객체 패턴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객체 패턴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중 결합도가 가장 강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이 결합도를 어제도 제가 암기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시면서 얘기하죠.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유 결합도, 내용 결합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 결합도를 우리가 데이터 커플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구성될 때의 결합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자료 결합도죠.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배열이라든지 레코드 등의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 스탬프처럼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탬프 결합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어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컴플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의 논리적인 흐름, 여기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 신호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여 통신하거나 제어 요소를 전달할 때 쓰는 이러한 결합도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결합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듈에서 선언한 데이터 변수를 외부의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때 하는 결합도, 이걸 우리가 외부 결합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유되는 게 있어야 되죠. 공유되는 공통 데이터, 여기 공통 데이터 영역을 여러 모듈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결합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내부 기능 및 그 내부 자료를 직접 참조하거나 수정할 때 쓰는 이러한 결합도를 우리가 내용 결합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공, 외제, 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결합도가 강한 거고 자료 결합도가 가장 약한 게 되니까 강한 거부터 약한 순으로 내공, 외제, 쓰, 자 이렇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 데이터 커플링, 스탬프 커플링, 컨트롤 커플링, 익스터널 커플링, 커먼 커플링, 그 다음에 컨텐트 커플링이다. 내용 결합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내공 외제 쓰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결합도가 가장 강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내공 외제 쓰자니까 내 내용 콘텐츠는 없으니까 여기 공통 결합도라고 하는 커먼 커플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합도만 암기하셔도 안 됩니다. 공유도까지도 암기하는데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또 공유도 암기, 지난번에 제가 공유도 암기하는 방법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키텍처 설계 과정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네요. 아키텍처 설계 과정이 올바른 순서로 나열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우선 먼저 여기 예제를 이런 예제를 보시면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일단은 가번이 제일 먼저 설계 목표 설정이 있으니까 목표 설정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일단 배제하셔도 되겠네요. 예문의 2번은 마가 먼저 시작이 되니까 내용 보시면서 한번 해보죠. 우선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골격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골격이 되는 기본 구조이자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시스템 구조 또는 구조체, 골격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건축을 할 때 설계하는 거와 비슷하다. 이걸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설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틀린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자, 우선 아키텍처의 설계 과정을 보면 목표가 설정을 무슨 일을 할 때 목표 설정이 있어야 뭐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설계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개발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 방향에 영향을 주는 비즈니스의 목표, 특별히 우선순위 등의 요구사항을 잘 분석해서 전체 시스템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는 이러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이 끝나고 나면 시스템의 어떤 타입을 결정해요. 그래서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의 타입, 또 설계 목표와 함께 고려해서 아키텍처의 어떤 패턴들을 선택하는 이러한 방향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키텍처의 패턴을 선택이 됐다면 세 번째 아키텍처의 패턴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키텍처 패턴을 참조해서 시스템의 표준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서브 시스템을 구체화시켜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주는 이런 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서 얘가 설계에 잘 이루어졌는지, 요구사항이 잘 반영됐는지, 또 설계의 기본 원리를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계 목표 설정, 시스템 타입, 스타일 및 적용 및 커스터머즈, 인터페이스 동작 작성, 아키텍처 설계 검토, 그러니까 설계 검토가 가장 마지막으로 나와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목표를 설정하고 시스템 타입을 결정하고 스타일을 적용하고 서브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아키텍처 설계를 검토하고 이런 내용이니까 정답은 어때요? 1번이 정답이 되겠다. 가나다라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설계 시 구축된 프레톰의 성능 특성 분석에 사용하는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설계 시 구축된 프레톰의 성능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능을 따질 때는 항상 시간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응답 시간이 빠르냐 어쩌냐, 또 사용률이 어떠냐, 또 가용성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 것인데 여기 뭐 생뚱맞게 서버 튜닝 이런 단어가 나와서 뭐 얘는 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눈치가 있으시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은 사용자의 요구 기능을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최소의 자원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응답 시간,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하는 거 안 따져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청을 전달한 시간부터 내가 원하는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우리가 리스폰스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어비어빌리티, 가용성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사용률이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처리하는데 CPU의 사용량, 메모리의 사용량, 네트워크의 사용량 등 이런 자원의 활용률을 따져보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시 구축된
프레톰의 성능 분석에 사용되는 측정 항목이 아닌 게 뭔지 금방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여기 서버 투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객체 지향의 설계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와 의존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여기 인터페이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터페이스의 분리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데 한번 강의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일 책임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객체는 단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돼요. 어떤 클래스를 변경하는 이유는 한 가지여야 돼요. 또 같은 이유로 변하는 것끼리 묶고 다른 이유로 변하는 것끼리는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단일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개방 폐쇄의 원칙이다. 기존 코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프트웨어 객체인 클래스, 모듈, 펑션 등 확장에는 열려 있고 수정 시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상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클래스 변경하지 않고도 그 클래스를 둘러싼 환경이 변경할 수 있는 설계가 돼야 된다. 이게 개방 폐쇄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다음에 리스코프의 치환 원칙이다.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사이의 행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화 관계에 대한 것으로 자식 클래스는 최소한 자신의 부모 클래스에서 가능한 행위를 수행해야 돼.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식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자식 클래스 인스턴스로 대체해도 프로그램의 의미는 변화되지 않아야 되고요. 서브 타입은 언제나 자신의 기반 타입으로 교체가 가능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리스코프의 치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터페이스의 분리 원칙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자,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에 특화되도록 분리하는 설계의 원칙입니다. 하나의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보다는 구체적인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가 나오고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의존성의 역전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의 교환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와 의존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사용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의 인터페이스 때문에 영향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한 것처럼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 돼야 한다는 거죠. 객체 지향 설계 원칙 중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에 의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얘기라 정답은 1번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XP, 익스트림 프로그램의 5가지 가치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 1회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용단 커피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쉬우라고 용산 커피존 이렇게 설명했던 이런 내용이죠. 자, 우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애자일 프로그래밍이죠.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또 고객의 참여와 개발 과정의 반복을 극대화해서 개발의 생산성을 높여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XP는 짧고 반복적인 개발 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릴리즈를 짧게 하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가시성을 높일 수 있고 고객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고객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비교적 소규모 인원의 개발 프로젝트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단 커피 존이라고 했는데 용은 용기죠. 단순성이죠. 용단 커는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의사소통이죠. 그다음 커피 존이니까 존중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정형 분석 아니죠. 그러니까 정형 분석이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단순성, 용기, 뭐 존중, 피드백 뭐 이런 것인데 정형 분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객체 지향 개념에서 연관된 데이터와 함수를 함께 묶고 외부와의 경계를 만들 여기 함께 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를 만들고 필요한 인터페이스만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건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캡슐화를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저기 메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객체와 객체가 있을 때 이 객체가 이 객체에게 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요?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캡슐화는 캡슐 안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집어넣고 정보 은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용성,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아들이자 딸이겠지요.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면 학생이 되실 것이고 직장에 가시면 직장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능에 따라서 불려지는 게 다르다. 그걸 우리가 폴리몰피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요즘 금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상속받는다. 뭐 그런 개념. 부모로부터의 어떤 기능을 상속받는다. 그렇다면 내가 부모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시 안 짜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상속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 객체의 속성과 메소드를 하나로 묶는 거죠. 객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제가 객체를 아까 그렸었는데 이 객체라는 것은 어때요?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하나의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 속성과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고 실제 구현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감추어 은닉하는 거죠. 객체화는 객체 내부의 속성이나 행위를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게 함으로써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의 속성과 행위를 묶으면 응집도가 올라감으로써 자율적인 객체가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객체 상호 간에 작용을 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객체에게 여기 떨어져 있네요.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이러한 요구사항이죠. 그다음에 폴리몰피즘,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에 의해 객체가 연산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각각의 객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 특성으로 응답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한다는 거죠. 다음에 상속, 이미 정의된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속성과 연산을 하이 클래스가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인헤리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 캡슐화를 설명할 거니까 인캡슐레이션 이런 얘기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히포라고 하는 건데 어제도 1회 문제에서도 이게 지금 출제가 됐었던 이런 문제인데 히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히포 하면 하향식인데 일본에 벌써 상향식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 히포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나 문서화할 때 사용되는 기법으로 하향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문서화 도구예요. 그럼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죠.
시스템 분석 및 설계나 문서를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죠. 시스템의 실행 과정인 입력, 처리, 출력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기본 시스템의 모델은 입력, 처리, 출력으로 구성하며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와 도구입니다. 얘는 개체 체계적인 문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기호나 도표 이런 것들을 사용하니까 가시성이 좋고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경과 유지 보수가 용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C4에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에는 가시적 도표, 그 다음에 총체적 도표, 세부적 도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시적 도표를 도식 목차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시스템 전체적인 기능과 흐름을 보여주는 계층으로 트리 구조입니다. 다음에 총체적 도표를 보통 총괄 도표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능을 기술한 것으로 입력 처리, 출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도표는 총체 도표에 표시된 기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하나하나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이러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향식인데 지금 저는 상향식이다 이렇게 되니까 11번 문제가 11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죠. 데이터 흐름도에 우리가 데이터 흐름도 뭐라고 그래? DFD라고 이야기하죠. 구성 요소에 포함하지 않는 거. 이것도 1회 문제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번에 1회대에 출제됐던 문제가 2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프로세스, 데이터 스토어 이런 거지만 저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메타데이터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죠. 자, DFD에는 우선 프로세스 원으로 표시하죠. 이 그림을 좀 잘 보시면 저기 프로세스가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도 화살표로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죠. 자료 저장소는 이렇게 자료 저장소를 이중선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터미널, 단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라고 하는 이 기호는 암기해야 됩니다라고 1회 때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암기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요약한 거예요. 즉, 일련의 데이터를 정의하고 설명해주는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중에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사전은 정보를 분류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로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또는 데이터 해석상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사전은 테이블과 뷰로, 보통 뷰로 얘기하죠. 정의되며 사용자 유형별로 접근 권한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함되지 않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데이터 딕셔너리가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데이터 딕셔너리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보죠.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의 어떤 무기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무기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럼 다른 걸 어떤 공격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 공격한다 그러면 공격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아야 이 무기가 얘를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이 객체의 행위를 지시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메시지다. 4번에 보니까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고 한번 내용을 보시죠. 객체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하죠. 객체, 우리가 아까 제가 이렇게 객체라고 설명했는데 이 객체는
속성과 연산, 데이터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와 연산을 결합시킨 실체를 우리가 객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구조와 그 행위 위에서 수행되는 연산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개의 객체들을, 공통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객체를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하는 거죠. 이럴 때 추상화를 잘해서 그 객체의 이름들을 잘 표현해 줘야 되겠죠. 즉 공통된 특성과 행위를 갖는 객체의 집합이다. 객체의 유형 또는 타입이다. 그래서 클래스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그러면 여기 객체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발사다. 발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무기가 발사를 하겠죠. 그래서 4번에 메시지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런 어떤 객체 지향의 용어들을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강스 오브 4의 디자인 패턴 중 생성 패턴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자, 얘는 지금 아까도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다시 또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가 됐는데,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 패턴을 암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생성 패턴이라고 하는 것에 추빌 팩프싱이니까 아까 걔는 싱글톤이 있었죠. 그럼 생성 패턴은 싱글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 패턴에는 어브컴 대 퍼펄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제가 지금 몇 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예 암기하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 행위 패턴에는 책임 연쇄, 커맨드, 인터프리터, 이더레이터, 미디에이터, 메멘토, 옵서버, 데이트, 스트래티지, 다음에 템플릿, 메소드, 비지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성 패턴에는 추빌 팩프싱이다. 구조 패턴에는 어브컴 대 퍼펄프다 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 번 방식에 맞춰서 이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라,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암기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싱글톤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의 싱글톤 패턴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럼바우 분석 기법 중에서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며 시스템에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어서 속성과 연산, 식별 및 객체 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하는 다이어그램이 뭡니까? 그랬는데 제가 럼바우 모델링을 설명하면서 산출물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선 먼저 객체 모델링은 객체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객체 모델링을 우리는 정보 모델링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여러 번 얘기한 거니까 이 자료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다이어그램, 상태도를 산출물로 내는 거지요. 그 다음에 기능 모델링은 자료 흐름도 DFD를 산출물로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라 좀 요 산출물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럼바우의 모델에서 이 무슨 모델링입니까? 지금 럼바우 모델링에서 요구된 정보 모델링을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객체 다이어그램이니까 객체도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객체 다이어그램, 객체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보 모델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브젝트가 정답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합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공유도라고 하는 것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응집도요.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단어를 하나 소개했죠. 응고 결조다.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저자가 좀 이상하게 나왔네. 응고결저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떨어뜨려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선 자료결합도, 내용결합도, 스탬프결합도, 외부결합도인데 앞에서 우리가 결합도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또 결합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자료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터페이스가 자료의 요소로만 구성된, 데이터로만 구성된 결합도, 자료결합도다. 스탬프결합도는 배열이나 레코드 등의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 사용하는 이러한 결합도라고 설명했죠. 제어결합도는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 요소들을 전달하는 결합도죠. 외부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때 하는 결합도에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공유결합도는 공유되는 공통 데이터 영역에 대한 이런 변수들을 결합하는 결합도를 얘기하는 거고, 컨텐츠 결합도, 내용 결합도는 어때요? 내부 기능 및 그 내부 자료들을 참조하거나 수정할 때 쓰는 결합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소들은 좀 잘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좀 다음 결합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구성될 때 쓰는 결합도, 이건 뭐 자료 요소로만 하니까 당연히 자료 결합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 결합도다. 한 모듈이 다른 모듈과 제어 신호를 이용한다. 이건 아니죠. 제어 신호를 이용하는 건 뭐였죠? 제어 결합도 아닙니까? 스탬프 결합도는 어때요? 배열의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 쓰는 거니까 적당하죠. 그 다음에 어떤 모듈에 선호한 데이터를 다른 모듈이 참조하는 거니까 외부 결합도 맞는 거니까 얘는 지금 제어 결합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내용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및 그 내부 자료를 직접 참조하거나 수정할 때 쓴다라고 하는 이런 거고, 이번에 이 내용은 제어 결합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내용 결합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얘는 케이스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사용되는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검사 및 디버깅의 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컴퓨터와 전용 소프트웨어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자동화하는 거예요. 자동화. 케이스 도구를 통해 관리되는 공통 모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케이스 도구가 모듈 관리를 자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어때요? 유지 보수가 간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또 케이스 도구에는 요구 분석 설계 과정을 지원하는 상위 케이스 도구와 구현 테스트 과정을 지원하는 하이 케이스 도구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위 케이스와 하이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이고, 케이스의 주요 기능에는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단계의 연결,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을 지원, 그래픽,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모델들의 모순 검사 및 오류 검증, 자료 흐름 등 작성 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의 원천 기술은 뭐 구조적인 기법에 사용되고 프로타이밍, 자동 프로그래밍, 정보 저장소, 뭐 분산 처리 등의 기술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케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모듈의 재사용성이 향상된, 당연하죠. 자동화된 기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이 향상되지요. 4번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겠죠. 사용자들에게 사용 방법을 신속하게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사용되는 요구 분석, 설계, 구형, 검사 및 디버깅 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컴퓨터와 전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해서 자동화하는 도구로 사용 방법의 신속한 숙지하고는 무관한,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18번 뭐죠? 파이프 필터 형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이 파이프 필터 문제도 1회에 출제가 됐었던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기 1번에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된다. 노드가라는 게 이런 게 노드 아니에요. 노드와 간선으로 이렇게 구성됐다. 이건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죠. 1번은. 자,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레이어 패턴입니다. 이 레이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레이어 계층을 이루는 거죠. 시스템 계층을 구분해서 구성하는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각각 서브 시스템들이 계층 구조를 이루며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의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거죠.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의 클라이언트가 된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이죠. 하나의 서버 컴포넌트와 다수의 클라이언트들로 구성이 되며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하면 클라이언트는 응대를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거죠. 파이프 필터 패턴은 어때요? 데이터 스트림의 각 절차의 각 단계를 필터 컴포넌트로 캡슐화해서 파이프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러한 패턴이고요. 이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을 우리가 MVC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브 시스템을 모델, 뷰, 컨트롤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조화하는 이러한 패턴을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지금 모델 뷰 컨트롤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MVC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인데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로직이에요. 사용자 요청에 따라 URL을 분석해서 모델과 뷰를 호출하는 이러한 그림이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저장소예요. 컨트롤러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뷰는 인터페이스 요소죠. 그래서 업데이트한 내용을 뷰하는 거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을 MVC다.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예제로만 나왔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 MVC MVC 모델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파이프 필터 패턴입니다. 파이프 필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스트림 절차를 각 단계의 필터의 컴포넌트로 캡슐화해서 파이프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러한 패턴입니다. 이 서브 시스템들이 있는데 입력받아서 다음 서브 시스템들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고요. 필터 컴포넌트는 재사용성이 좋고 추가가 용이하죠. 또 필터 컴포넌트들을 재배치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유닉스의 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프 필터 형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2번에 보니까 입력받아 처리하고 다음 서브 시스템을 넘겨주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이게 우리가 서브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1번은 그래프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레이어 패턴이죠. 계층 모델 툴이니까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때요? 모델 뷰 컨트롤러를 MVC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 보죠. 공통 모듈에 대한 명세 기법 중 해당 기능에 대해 일관되게 이해하고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명확성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자, 정확성은 시스템 구현 시 해당 기능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해라 이런 얘기죠. 이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고,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구현을 위해 모든 것을 잘 구현해라 이런 얘기고, 일관성은 일관되게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추적성은 요구사항의 출처라든지 관련 시스템의 관계들을 파악하기 좋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니까, 얘는 지금 명확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참,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설계 지침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합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응집도는 어떻게 돼요? 높여야 되는 거죠. 자, 적당한 모듈의 크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모듈 간의 접속 관계를 분석해서 복잡도와 중복은 줄이는 게 좋아요. 모듈 간의 결합도가 강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응고 뭐예요? 결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강할수록 바람직하다. 이건 답을 만들기 위해서 쓴 말이겠죠. 모듈 간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 설계에서 계층적인 자료 조직이 제시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합도는 줄이고 응집도는 높여서 모듈의 독립성과 재사용성을 높이는 거죠. 모듈의 제어 안에서 그 모듈의 영향력이 유지돼야 되고, 복잡도와 중복성은 당연히 줄어야지요. 그 다음에 일관성은 유지되게 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되고, 가용성도 좋아야죠. 모듈의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크기로 분해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집도와 결합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응집도는 높여라, 결합도는 떨어뜨려라 라고 해서 저 응집도를 암기하는 것은 뭐 제가 지난번에 1회 때 설명했던, 우연히 내가 논리를 알고리즘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절차도 복잡해서 인터넷으로, 교환적인 게 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으로 차례대로 공부했더니 기능이 익혀졌더라라고 하는 이런 거고, 내공 외제 쓰자 뭐 이건 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라고 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답은 이미 결합도가 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로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